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기도 하지만 이번 주에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는 한 주였습니다. 자, 탄핵 정국으로 돌입한 이 우리나라, 지금 이제 시장에서도 이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밑에 지금 뭐 자막이 나가는 것처럼, 속보가 나가는 것처럼 지금 정치권에서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나고 계속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7시에 탄핵 표결이 진행됩니다. 탄핵 소추 표결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권에서도 지금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이것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는 있는데, 일단은 코스피는 상승불을 켜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하락폭이 좀 깊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도 지금 방향성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그대로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단기적인 정치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 시장에 미치는 파장력은 우리가 정말 계산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 한편으로 투트랙으로 이제 트럼프 당선인 취임이 40여일이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 이슈도 대외적인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트랙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꼼꼼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전국도 복잡하지만 뭐 보시는 속보처럼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해서 본인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AI 가상화폐 쪽에 짤을 또 임명했다라는 소식, 역시 미국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상황도 계속 저희가 주시하면서 시장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 함께 확인하면서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크풀을 통해서 오늘 시장의 상황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은 처음에 장 출발할 때는 크게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정치 역시 이슈입니다. 탄핵 소추 표결이 내일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코스닥 시장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을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국민의 안전이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냐?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 무게를 실은 것입니다. 내일 만약에 오후 7시에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되면, 통과가 되게 되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한 듯한 발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탄핵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었던 카카오 그룹주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막 급등하고 있고요. 한동훈이나 정치인 테마주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부각이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 앞서서 속보를 들으셨겠지만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여권에서 처음으로 탄핵을 지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 변동성 커지고 있고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커지고 있는 것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풍그룹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 이 고려아연이 주가가 2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 올라가면서 200만 원을 더 훌쩍 넘겨버렸고요. 자, 코스피 시총 5위까지 고려아연이 올라왔습니다. 현대차를 제쳤습니다. 참, 이런 생활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도 몰랐는데 고려아연의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반도체 HBM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도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콘텐츠나 엔터 관련 종목들도 하락세. 암호화폐는 어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찍었다가 다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관련주는 함께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치 관련 테마주 여기저기서 계속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를 어쨌든 시장 정치가 불안하지만 반도체가 결국에 시장을 잡아줘야 되는데, 반도체 관련된 이슈를 함께 먼저 체크를 해보면요. 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좋지 않다라는 게 수치로 그대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TSMC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65%나 되는데 삼성전자는 9%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두 회사의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파운드의 점유율이 9%대 10%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집계가 시작된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파운드리를 어쨌든 뭔가 다시 일으키겠다. 삼성전자가 인사를 보여주면서 새로운 인사를 임명하면서 의지를 보여줬지만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역시 확인할 수가 있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런 사이에 TSMC는 엔비디아와 함께 협력해서 미국에서 블랙웰을 생산할 수 있도록 뭐 공장이라든지 이 생산 라인을 가동할 것이다라는 것을 협의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TSMC는 발빠르게 시장에 대처하고 있고 엔비디아와 함께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나마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SK하이닉스의 자회사 SKC 앱솔릭스는 그나마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 받는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엇갈립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주가가 조금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외국인 수급은 어제까지도 계속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어제 외국인 수급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 탄력 보여줬죠. 오늘은 주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 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는 선방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최근 삼성전자 많이 떨어졌고요.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반대적으로 SK하이닉스는 최근 3거래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는 나왔는데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매도 물량이 조금 더 집중되면서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주가가 좀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 SK하이닉스에서 2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오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테크윈과 이오테크닉스 어제 각각 13%, 12%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으나 오늘 다시 흐름을 좀 되짚고 테크윈은 3.8% 하락 전환, 이오테크닉스는 4% 하락 전환된 모습 이게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이슈는 역시 미국 쪽을 저희가 계속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앞서서 트럼프 당선인이 AI에 가상화폐 짜르를 임명했다라는 또 지명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도 지금 열심히 앞으로의 정부 효율부를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청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탄핵 정국이라든지 정치의 이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고 나면 일론 머스크를 잘 보면서 저희가 투자를 해야 하니까요. 지금도 이슈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간밤에 테슬라의 주가가 또 3% 넘게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테슬라의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고 나서 주가가 거의 5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로보택시와 관련된 일부의 정보들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로보택시 사이버캡 담당 엔지니어가 X에다가 뭔가를 올렸는데 여기에서 이 테슬라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에게 이 로보택시 사이버캡의 주요 사양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사이버캡 로보택시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약간의 힌트가 보였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이 되면 이것에 대한 규제 완화 승인이 빨라질 거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국방부에 대한 혁신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정부 효율부의 수장 함께 담당한 사람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국방부를 개혁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국방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드론이라든지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것들을 투자하고 개발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드론 관련된 우리가 앞으로의 투자도 다시 한번 더 집중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또 나사의 새 수장, 우주의 산업에 관련된 미국의 정부기관이죠. 나사의 새 수장도 트럼프 당선인이 새롭게 지명을 했는데 억만장자인 아이작먼이라는 사람을 역시 임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일론 머스크와 함께 이 우주 유영을 했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일단 일론 머스크랑 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정부 효율부가 어떻게 할지 로보택시 자율주행, 드론,
방산 그리고 우주 이런 쪽으로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대로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자율주행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퓨런티어가 10% 이상 급락이 나오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서 시장에 입문을 했습니다. 카메라, 이미징 센서 이쪽 모듈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퓨런티어가 임원이 장내 매도 주식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주가 급락세 지속이 되고 있으면서 오늘도 10.6% 하락하는 흐름들이 일부 나와주고 있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 로보택시에 4차원 중요한 그 이미징 레이더 이쪽에 앞으로 매출 성장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흐름이 언급이 되면서 그동안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4.5% 하락 전환된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라닉스와 라이콤 역시 파란불 켜고 있고요. 자동차, 특히 이제 자율주행 부분에서 핵심 부품으로 또 생각되는 게 이제 레이더 부분이거든요. 그 S-오스랩 그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상대적으로 희비는 좀 엇갈립니다. 3.6% 상승하는 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항공주들이 오늘 조금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승인 이런 것이 아니라 경영권과 관련된 그리고 또 상장 관련된 이슈로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대명 소노 시즌의 지주사인 소노 인터내셔널이 코스피 상장을 다시 추진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소노 인터내셔널은 그전에도 여러 번 상장을 추진했는데 번번이 일단은 실패를 하고 연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내년에 IPO를 할 수 있도록 상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러면서 대표 주관사로 미래에셋증권과 대신증권을 공동 주관사로 선정하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아니면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것이다. 상장 예비 심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 대명 소노그룹이 항공과 이렇게 관광이 함께 복합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서 티웨이 항공이나 에어 프레미아 이 두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시 티웨이 항공과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대명 소노, 소노 인터내셔널이 항공업계까지 진출하게 될지 그리고 내년에 IPO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될지도 시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경영권 분쟁까지 약간 엮여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종목들 고려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역시 관련된 대명 소노 시즌, 소노 인터내셔널과 관련된 이슈, 티웨이 항공과 더불어서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관련된 종목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투자 심리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듯합니다. 그 지주사의 코스피 상장 추진 소식 심리가 들어올리면서 상한가 직행을 했습니다. 대명 소노 시즌 현재가 1,400원 보여주고 있고 대명 소노 시즌은 티웨이 항공의 지분 한 10%를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해보시고요. 티웨이 항공의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티웨이 홀딩스는 14%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림당 티웨이 홀딩스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역시 19% 급등, 티웨이 항공도 5%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 전반적으로 관련주는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말 변동이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내일 중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하루 종일 나올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신용등급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국가신용등급이란 국제신용평가사가 한 국가의 정부 채무 이행 능력과 의사 수준을 평가하여 표시한 등급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금리나 투자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미국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무디스, 피치 레이팅스 등 유명 국제신용평가기관이 해당국의 정치체제의 안정성, 국가 안보상의 위험 등 정치적인 요소와 경제성장률, 외채 규모, 대외 채무 불이행, 경험 등 경제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게 됩니다. 국가신용등급은 국가의 금융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국가는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채권을 더욱 쉽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높은 국가는 대출 시 금리가 낮아지는 혜택도 받을 수 있죠. 또한 해당 국가의 기업 및 금융기관 등 민간기관의 신용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으로도 작용합니다. 따라서 국가신용등급은 국가의 경제 발전과 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가신용등급은 일반적으로 투자등급과 투기등급으로 나뉘는데요. 등급을 표시하는 방법은 평가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니 화면을 확인해주세요. 추가로 현재 대한민국도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은 더블A급으로 2010년 이후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국가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거나 경제가 둔화될 때 혹은 정치적, 정책적 불안정성이 확대될 때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중앙은행은 신용등급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신중하게 운용합니다. 국가신용등급은 국가의 신용력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정보가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네, 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여당이 11시에 비상의총을 개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논의를 합니다.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사실상 탄핵 찬성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에 대해서 늦었지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라는 발언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 전국입니다. 이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긴급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 정말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서 뵙게 돼서 의견 잘 늘 그렇지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이 이번 주 정말 스펙타클했습니다. 그렇죠. 계엄령 이례적으로 45년 만에 냈고 해제가 금방 됐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고요. 안정세를 보이는 듯 하다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밤에 뭐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 입장에서 다행스러웠다라는 게 그게 자정 이전에 벌어지기 시작했고 자정 조금 지나서 이제 마무리 일단락이 됐다라는 거죠. 일단 계엄 상황은 밤사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글로벌 시장이라든지 외환 시장은 굉장히 출렁거리긴 했었습니다만 다음 날 열렸던 이제 아침에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빠지는 수준에서 이제 멈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오후 들어서 이제 시장이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일단 여당 측에서 탄핵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에서 이것이 이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시장의 우려를 좀 자아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여당의 입장이 조금 다소 변화된 스탠스가 나타났고 11시 이후에 이제 판명이 될 것으로 보여지죠. 내일 이제 저녁 7시에 이제 표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시장은 또다시 이제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탄핵 쪽으로 이제 기울어가는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지고 있다라는 것은 마지막 극단적인 공포심의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하고 싶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불확실성인데 이러한 불확실성이 일단 대두되고 오후 들어서는 만약에 여당이 지금 현재 이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11시 때 보였다라면 오후 들어서는 조심스럽게 조금 반등을 모색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주말에 일어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들 지금 매물 공백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는 것이 누군가 파는 것이 많지만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훅훅 빠진다라는 점에서 볼 때는 일단 오늘은 조금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다음 주에 아무래도 시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빌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섣부르게 판단해서 방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게 여당의 그 의견이 조금 더 있어야지 뭐 탄핵이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탄핵 정국에서 만약 이게 처리가 된다면 주식시장의 변동폭이 클지에 대해서 다들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두 번의 이제 탄핵 정국이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과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갑작스럽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지 파란색 표인데 탄핵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제 접하게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 어떤 뭐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의 안정세를 나타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조금 다르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얘기가 나오기 이전서부터 지지율이 급락을 했고 정치적인 불안감이 커진 상태에서 오히려 탄핵 발의 자체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하면서 시장은 반등세를 나타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저는 박근혜 정부 시절과 좀 비슷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그 20%대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계엄이라는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서 정리가 된다라면 물론 그 뒤에 이제 여당과 야당의 어떤 뭐 서로 간의 대권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일단 지금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오히려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10시 22분 지나고 있는데 시장이 더 이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코스피도 2.7% 거래량이 약세.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에 주목을 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 빠지는 게 예.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입장을 바꾸고 생각한다면 원래 시장에서 매도자가 우위냐 매수자가 우위냐를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불안감 때문에 매도자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여기에 이제 또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어떻게 보면 뭐 신용 리스크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갖고 있는 신용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CFD 계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물이 나오는데 받아낼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받아낼 주체가 없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대신 이거는 한 가지 그런 거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정치적인 불안감이 해소된다라면 이렇게 그 매물을 소화하지 못하고 빠지는 것은 V자 반등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환율도 오늘 1,416원, 1,417원까지 갔었기도 했고요. 통상 이제 주식 시장에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변동성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환율도 있을 것 같고 신용등, 최근에 이제 신용등 얘기도 나오니까 그리고 CDS 프리미엄 등등이 있는데 뭘 봐야 될까요? 예. 일단 환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밤사이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밤사이 저는 이제 범퍼가 작용했다고 보는데 네. 1,412원에 끝난 환율이 밤사이 1,440원까지 갔었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서브프라임 때나 겪었던 상황인데 지금 이제 1,410원대 이제 보고 있죠. 물론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1,450원에 대한 극단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고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32bp 정도 되는데 이게 그날 밤에 36bp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면 무려 12%가 우리가 국가 부도 위험이 높아졌었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34bp 정도 수준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자, 신용 등급에 대해서는 조금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앞서도 이제 우리가 뭐 피치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S&P라든지 이렇게 국가 신용 등급을 정하는 기관에 있어서는 그들은
우리는 지금 신중하게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블룸버그라든지 여러 뉴스를 보게 된다라면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피치사나 무디스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급입니다. 대표이사가 야 한국에 위험해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금융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 구체적인 근거가 모일 때까지는 우리는 일단 원론적으로 안정적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렇지만 일단 다른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야 이거 길어지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기관이 얘기하는 거하고 언론이 얘기하는 것을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제 국가신용등급이 AA 급인데 안정적, 그러니까 AA 플러스 그다음에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한 미래 전망이 안정적이라는 거죠. 미국은 AA와 부정적입니다. 우리는 AA 안정적인 거죠. 만약에 극단적으로 튀르키예나 태국처럼 신용 등급을 낮출 때는 일단 안정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바꾸고요. 그럴 때 이러이러한 요소로 부정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낮춘다라고 예고 기간을 줍니다. 물론 튀르키예나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거기는 굉장히 정치적 혼란이 심했지만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대의민주주의가 아직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신용등급에 대해서 나오는 노이즈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점수를 주기에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런 얘기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급 지금 국장 엑소더스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내 투자로서 이런 얘기하기가 좀 죄송할 그렇죠. 정도로. 근데 지난달 미국 주식형 펀드에 국내 자금이요 2조 원 가까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주식을 사는 그 흐름도 좀 많아지고 있고요. 좀 안타깝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도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반만 하더라도 물론 한 작년만 하더라도 야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먹을 거 많아라고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뭐 하이닉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방산주라든지 이런 것들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한두 달 성적표를 놓고 본다라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물론 종목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냥 일반 투자자들이 편하게 할 때 미국은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심지어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도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신저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제 나온 자료를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글로벌 지수 그 상황을 보니까 우리나라만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야 이거는 여기서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인식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펀드 쪽으로 자금이 좀 몰려가고 있는 현상들 그리고 이제 증권사 마케팅도 이제는 해외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자금이 몰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에 있어서 유동성, 그러니까 우리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은 한정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일부가 빠져나간다라고 보면 상당히 안타깝고요. 증권사 제가 임원하고 이번 주에 한번 식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볼 때는 전체 투자 자산의 한 3분의 1 정도는 해외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그전엔 그 100이 다 이제 국내 시장에 있었다라면 100 중에 무려 30%, 40%가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갔다. 그럼 60 갖고 지금 국내 시장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상당히 좀 위태롭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대금이 부재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게 다 연결이 되네요. 일단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이 될까 이 부분입니다. 지금 거래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8월 이후 10조 원 넘게 급감하고 있다고 해서 이거 실탄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근데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국내 시장에 체력이 보강이 되면 우리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갔다가 우리가 살아나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로미터를 저는 삼성전자로 놓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계엄 전국 이후에 그날 4천억 정도 외국인 매도, 그다음에 어제 이제 한 3천억 정도 외국인 매도, 오늘 이제 또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외국인들이 일방적으로 팔고 있다, 삼성전자를 일방적으로 팔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원인을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것이 국내 시장이 현재 지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은 네이키드로 주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대부분의 펀드들은 이제 해지를 걸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을 갖는 것이지 한 방향을 갖고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다라면 해지를 걸 수 있는 수단이 없죠. 선물이 물론 있긴 합니다만
자유롭게 해지를 걸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기존에 나왔던 포지션을 축소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신규 매수 없이 기존에 구축해놨던 포지션을 지금 현재 정리하는 단계다라는 거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지금 이제 앞으로 정치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지금 뭐 윤석열 지금 대통령께서는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3월달에 공매도 재개를 이미 선포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연말 배당까지 과연 외국인들이 버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분기 배당하는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혼란이 있으신 게 올해 같은 경우 4월달에 배당락이 있더라라고 하시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합니다. 근데 분기 배당하는 기업들은 12월 말에 배당락이 생기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배당에 대한 매력도 여기에 더해서 내년에 3월 달에 재개되는 공매도가 되면 롱숏 펀드가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는 단계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 정치 일정과 맞물리면서 외국인들의 극단적인 매도의 끝이 보이는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 그런 단계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기업들이 R&D에서 뒤처지지 않고 또 무엇보다도 증시 하락하는 악순환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전국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좀 본인들 나름대로는 발빠르게 대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평가는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금융당국에 대해서 역대 지금 요즘 최근의 금융당국의 흐름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11시 20분에 금융당국 회의가 소집이 됐고요. 거기서 이제 나온 것이 그 무제한 유동성 공급에 대한 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융시장들이 11시 20분에 모여가지고 이걸 발표했다라는 것은 금융시장 안정화에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이 밝자 나온 것이 10조 원 규모의 증환펀드, 그 다음에 40조 원 규모의 채권형 펀드.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이제 증권사와 은행들을 통해서 무제한 RP 공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심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것은 정치적인 거지만 그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 자금을 공급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RP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만약에 그런 조치가 없었다라면 이게 지금 이제 그 굉장히 몇몇 기업들은 한계에 도달할 수 있었을 텐데 다행히도 정부가 이것을 지금 현재 유통을 시켜주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문제는 이제 기업들일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12월이면 내년도 사업 계획을 잡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거 지금 전면 중단됐다 이런 얘기. 전면 중단됐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물론 미국 대통령도 바뀌었고 내년에 대한 경제 성장률 그런데 일단 그 기업이 사업 계획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이거든요. 올해 이제 사업 계획들 대부분의 기업들의 환율 예상치는 1,32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400원대 있으니까 이걸 갖고 사업 계획을 잡을 수도 없고 더군다나 만약에 대통령이 바뀌게 된다라면 여기에 따른 불안감,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금투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지금 뭐 부정적으로 이제 그걸 해서 정부가 받아들였는데 야당에서 대안이 뭐였었냐면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야당이 지금 이 정권을 잡게 되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것들이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또 지금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금투세 이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제 기업의 변화를 보고 투자하니까 어떻게 보면 다음 단계라고 보지만 지금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면 사업 계획을 잡을 수 없다라고 보면 내년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또 미뤄지고 이건 경제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빨리 정치적인 일정이 마무리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게 트럼프 당선인의 이후의 그 정책 그 실현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지속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그 내각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국 우선주의를 내놨기 때문에 뭐 전 세계가 지금 거의 비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보 혼란을 지금 요 부분도 있지만 투트랙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금융당국에 제가 제안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죠. 제안을 한다라면 일단 국내적인 부분들은 그들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해외적인 부분들은 국내 정치 일정과 상관없이 그들이 나설 수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 정책 기조는 뭐 확실하죠. 보조금에서 관세로 바뀌겠다라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이제 각 기업들이 대응하는 건데 저는 그거보다 가장 먼저 1월 20일 이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삼성전자 64억 달러 보조금 받는 겁니다. 삼성전자 64억 달러를 바이든 행정부가 4월 달에 주겠다라고 사인을 했는데 아직 지급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끝나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총 370억 달러 중에 70억 달러 지급하고 300억 달러 지급하는 거에 인텔과 TSMC가 일본 기업이 들어갔는데 삼성전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거는 이제 받아야 될 돈인데 삼성전자 여러분들 기사 검색하면 4월 달에 지급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아직 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입금이 안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하면서 물론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 나는 불확실성보다 지금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 이제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입장을 선회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정치 관련 테마주가 또 날뛰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 원래 테마주라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심리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답은 간단합니다. 뭐 테마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과거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일정,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했는데 이러한 일정이 지나고 났을 때 과연 그 주식의 그 향배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보면 대부분 시장에서 잊혀진 그런 상황들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테마주를 내가 매매하고 싶다라는 것은 딱 저는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손절 매가를 할 수 있느냐 여부, 그다음에 발빠르게 내가 대처할 수 있느냐 여부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이거는 뭐 안 보시는 게 오히려 좀 속이 편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저도 뚱뚱하지만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먹고 싶지만 다 못 먹거든요. 먹을 수 있는 것만 먹는 게 일단 정답이지 다 먹으려고 들었다가는 제가 화면에 꽉 차가지고 방송을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 그렇다고 대안이 없느냐? 대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그 외부 변수에 따라서 지수가 급락을 했을 때는 반드시 회복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람 만나는 거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회복했죠. 서브프라임 때도 1000에 있었던 것이 200까지 빠졌지만 회복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 테마주를 가지고 내가 수익을 내겠다? 저는 그거보다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대형주 위주로 모아가는 전략. 이건 저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오히려 테마주들은 해보신 분들은 하셔도 된다라고 봐요. 먹어본 분들에서 잘하니까. 근데 안 먹어본 분이 먹으려면 저는 배탈 난다라고 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먹어보신 분들은 대형주를 모아가는 전략. 분명히 지금 이 지수는 제가 볼 때는 비정상적인 지수입니다. 회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장이 오셨으니까 이 질문을 좀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지금 시장을 들어올리고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 얘기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금의 경쟁 자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의 그 본심을 얘기하면 달러의 경쟁 자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맥락이 나왔겠지만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안 했거든요. 어쨌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를 했다는 거에 있었고 지금 결과적으로 사상 첫 10만 달러는 돌파를 했습니다. 실대 자산으로 올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워딩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 파월 회장의 워딩을 보면 우리가 이제 결제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금의 경쟁 자산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앞뒤 다 자르고 금과 비트코인은 경쟁 자산인다라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보면 금의 변동성과 비슷하니까 그 변동성에 따른 경쟁 자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금을 대체하는 듣고 싶은 것만 들었군요.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요. 지금 시장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만 달러를 이제 돌파했다라는 거 역사적으로 의미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미는 부여해야 되겠죠. 트럼프 당선됐을 때도 98,000에서 꺾어진 상황인데 10만 달러 돌파했다라는 것은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안착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얼마 전에 20만 원 잠깐 찍고 지금 15원까지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안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절대치에서는 안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되지만 이게 지금 많은 코인 그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어떻게 보면 제도에 편입되는 이런 부분들과는 약간의 팩트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도 오전 11시 30분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네요. 여러분들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챙겨보시고요. 오늘 대담한 대담 함께했고 탄핵 전국 속에 시장 영향력에 대해서 아주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주 좀 나와주셔서 탄핵 전국 어떻게 우리가 잘 돌파해 나갈 수 있을지 의견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차영주 IS경제연구소 소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라토리엄이라는 단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근 롯데그룹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거라는 소문이 돌며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먼저 모라토리엄의 정의부터 살펴볼까요? 모라토리엄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본래, 지연 또는 유예를 의미합니다. 현대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채무 이행이나 의무 수행을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기업보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에 의해 일정 기간 채무의 이행을 연기 또는 유예하는 일을 말합니다. 모라토리엄은 최종적인 지급 거절이 아니라 지급을 유예하는 것인데요. 갚고는 싶은데 능력이 안 된다. 채권자들과 채무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게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국가나 지자체의 메시지인 것이죠. 모라토리엄은 원래 프랑스에서 비롯된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역사적으로 설명하자면 독일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짊어지게 되면서 국가 경제가 파산의 위기로 몰리게 되었죠. 독일 마르크 시세의 폭락과 함께 초인플레이션을 겪게 되고 결국 1933년 모라토리엄을 발동해 겨우 경제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되면 대외적인 신뢰도가 하락하고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오랜 시간 남기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 모라토리엄은 가능한 최후의 카드로 남겨둡니다. 정리하자면 모라토리엄은 단순한 연기가 아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예 조치입니다. 상황이 매우 어려울 때 이를 통해 숨 쉴 시간을 벌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기회를 갖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이제 모라토리엄에 대해 이해가 되셨나요? 앞으로 뉴스나 기사에서 이 단어를 보신다면 내용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네,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진행을 하는 동안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파트너는요,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도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탄핵 정국에 돌입을 하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우선 내일 이제 하루 앞두고 나서 경계감도 굉장히 짙어지고 특히나 코스닥이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좀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오전장까지만 해도 조금 네. 시작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맞아요. 1시간 정도 딱 지나니까 모든 수급이 전부 지금 정치 테마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수의 업종이 그냥 이유 없이 지금 눌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일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전이죠. 8시 정도에 이제 긴급 최고위원회를 이제 소집을 했는데 이제 비상기업 사태 대책을 이제 논의하겠다라고 이제 소집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체포조를 이제 정치인들을 이제 체포하려고 체포조를 투입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 이런 것들을 좀 토로한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빨리 이제 조속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직무정지를 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언급을 또 급격하게 또 바꿨습니다. 원래는 이제 당론으로 이제 탄핵을 막겠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지금 언급이 살짝 달라지면서 이제 진보 쪽 언론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동의를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 정치 테마 쪽으로 강력한 수급이 쏠리면서 시장이 상당히 지금 한쪽으로만 좀 치우쳐서 움직이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지금 투자 주체 수급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그렇게 많이 매도가 나오고 있지 않은 측면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약세로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이
정부에서 주요 과제로 지금 주요 과제로 진행을 했었던 그 관련 종목들이 전부 지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가스전 쪽에 이제 대표적인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왕거래 관련 종목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고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탄핵 정국으로 가게 된다면 자금 확보가 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진행이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뭐 억지로라도 진행을 하려면 이제 석유공사 측에서 한 500억 정도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왕거래 관련 종목들 시초까지만 해도 살짝 반등이 나오는 듯 하다가 그대로 그냥 한동훈 대표의 언급에 따라서 이 정치 테마 쪽에 수급이 쏠리고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원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제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원전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정권이 바뀌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해서 괜찮다라는 어떤 그런 전망도 있지만 그래도 역시나 하락, 매도 수급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지금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또 야심차게 이제 진행을 했던 밸류업 프로그램도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KB금융이 가장 강한 흐름을 가장 강하게 어제 하락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오늘 조금 이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섹터보다는 이 밸류업 쪽이 그나마 좀 가격을 오늘은 좀 지켜주는 그런 흐름을 현재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서 아무래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 정치 테마가 조금 강력하게 부각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내일 투표가 있죠. 내일 투표가 있는데 지금 언론 보도랑 다르게 또 이제 이 한동훈 대표의 이제 언급과 다르게 국민의힘에서 이제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네. 투표를 만약에 안 하게 되고 8표가 만약에 모자라게 된다면 탄핵이 또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또 이 정치 관련 종목들이 또 월요일 날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여력도 일정 부분 존재는 합니다. 근데 지금 완벽하게 뭐 탄핵을 동의했다라고 언급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속히 그냥 물러나야 된다. 네, 뭐 직무를 정지해야 그쵸, 직무를 된다. 정지해야 네. 된다. 자,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명확한 방향성은 내일이 돼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네. 정치 테마주들은 계속적으로 변동성은 키워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일단 뭐 대표적으로 지금 상승력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지금 이재명 관련 종목들도 그리고 한동훈 관련 종목들이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오늘 이제 한동훈 대표의 언급이 주요 이제 포인트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한동훈 관련 종목들이 지금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이제 정치 테마 쪽이 어느 정도 이제 매집이 됐던 측면도 좀 일정 부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강한 흐름이 다음 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혹여 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또 탄핵을 또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락에 따른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의 변동성은 뭐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요. 뭐 소액으로라도 나 정치 테마주 잠깐 수익을 맛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일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슈 소멸로 뭐 하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조금 종목별로 차별화가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조금 매도를 했다가 한 걸음 물러갔다가 좀 주말 사이에 전국이 어떻게 되는지 돌아보고 월요일 날 다시금 좀 추이를 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이제 네. 괜찮은 방법일 수 있죠. 네.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탄핵을 되면은 잡기가 어렵다. 잡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또 직면을 하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서 좀 잘 진행을 해봐야 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 정치 테마에 엮였는데 실적도 좋고
저평가인 기업들도 몇몇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좀 지금 현재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이 변동성을 키워가는 것들을 좀 따라잡기가 조금 무서우신 분들은 그런 종목들을 좀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종목, 제가 지금 준비하지 않은 것도 지금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네.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삼보 모터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이제 이 종목도 지금 이제 이재명 관련 테마에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보 모터스가 오늘 눌리지 않고, 원래 오늘 대다수의 종목들이 다 눌리고 있는데 눌리지 않고 지금 2% 정도 버티고 있는 이유가 이게 일정 부분 정치 테마에 엮여서 지금 현재 그렇게 좀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적인 측면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거의 뭐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어요. 그죠? 역대 최대치를 찍고 있고, 순자산 가치는 3,700억 정도 수준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940억 정도 수준으로 완전 저평가이고요. 특히 이제 제조업 기업들이 현금성 자산을 좀 많이 보유하지 못합니다. 이게 대체적으로는. 근데 현재 이 삼본모터스는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이 기말 현금성 자산을 한 1,700억 정도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라는 건 시가총액보다 훨씬 높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진짜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막 엄청나게 움직이는 정치 테마의 어떤 등락을 심리적으로 잘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은 자, 이런 종목을 한번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테마 쪽에서는 이제 TP라는 이제 의류 업체가 있습니다. TP요? 네, TP. 예, 이제 이 종목도 지금 한동훈 관련 테마에 지금 이제 인맥 관계로 좀 엮여 있는 그런 회사인데 마찬가지로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특히 2022년 들어서 대규모 이제 영업이익을 현재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흑자 기조가 올해까지도 지금 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로 간다면 다시 한 5,600억대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면서 3년 연속 대규모 흑자를 지금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매출 규모도 점차적으로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지배자본 총계가 한 2,447억 정도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720억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정치 테마에 엮여는 있지만 좀 저평가이고 실적도 괜찮고 아직은 강하게 부각을 받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뭐 탄핵이 되건 안 되건 조금 그나마 내 돈을 지키고 또 좋은 결과도 일정 부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뭐 기업의 뭐 여러 가지의 긍정적인 모멘텀도 봐야 되지만 센티멘탈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크게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은행주나 밸류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특히나 은행주들이 며칠째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러한 수급이 지금 또 통신주로 이동하고 있다. 어쨌든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종목 리뷰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언급해 주신 에이징랜드 한번 리뷰 한번 중간 점검 해볼까요? 네, 오늘 이제 대체적으로 좀 종목이 눌리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에이징랜드가 시세가 좀 무너졌어요. 네. 아, 그래서 네. 아무래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제 정치 테마가 좀 기승을 부릴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지금 이러한 종목들이 쉽사리 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제 형국이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좀 비중을 좀 축소하거나 아니면 좀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측면으로 일단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기회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좀 눌러준다면 그때 어느 정도 정치 테마주들이 좀 소강 상태를 이뤘을 때 그때 재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자금 축소나 아니면 좀 자금 회수적인 측면으로 한번 가 보시고요. 다음 주 정도에 다시 어느 정도 이제 정치 테마가 좀 소강 상태를 이루었을 때 재접근하는 전략을 또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징랜드 기업 분석은 지난 시간에 한번 해주셨는데 기업 자체는 괜찮지만 시장 분위기 자체적인 측면에서 지금은 살짝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그런 접근 방법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시장이 회복됐을 때 또 빠르게 반등할 만한 종목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오늘 제가 또 네. 어제 이 정치 테마가 이렇게 또 기승을 부를지 모르고 이제 GST라는 그런 이제 칠러, 냉각 장치를 이제 만들고 있는 이제 칠러를 만들고 있는 GST를 제가 네.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눌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뭐 14,700원짜리가 솔직히 이제 매수자리이긴 한데 네. 오늘 접근하지 마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시초 흐름을 조금 보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도 만약에 또 이제 정치 테마가 기승을 부리면 이제 이쪽 섹터가 이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만약에 시초가 조금 떠서 좀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좀 버텨주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그때 매수하시고, 만약에 다음 주도 막 정치 테마가 막 기승을 부리면서 이제 눌리게 된다면 조금 더 눌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한 13,000원대나 이제 12,000원 중반대까지 조금 밀릴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저점을 매수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핵심 포인트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모든 수급이 어디로 몰리고 있다? 정치 테마 쪽으로 몰리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일반적인 섹터가 쉽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 오늘부터 지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종목이 좀 눌리더라도 일단 조금 관망을 하시고 다음 주 정도의 시세 흐름에 따라서 조금 더 눌렸을 때 잡을지 지금 바로 잡을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다음 주에 정치 테마주들이 쉽사리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일정 부분 만약에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이쪽 섹터를 노리시고, 정치 테마가 지속적으로 기승을 부린다면 계속 정치 테마에 조금 더 집중을 해 가시면서 단기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이슈 주말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현재 뭐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를 띄워드리고 있는데 검경 측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본부나 수사팀을 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은 당분간 더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보시고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을 좀 한 걸음 쉬어가시고 월요일장 개장하고 나서 분위기 보시고 또 종목을 좀 바라보시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업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장의 상황이 오늘 너무나 급변하고 있어서 조금 체크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자, 장중에 지금 조금 전에 코스피가 2,400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나마 지금 다시 회복을 해서 2,403포인트 선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변동성이 지금 극심한 상황이고요. 코스피가 2,400선 잠시 이탈했다가 복귀했습니다. 코스닥은 근데 지금 낙폭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3.92%대까지 낙폭이 커지면서 660선, 650선도 무너졌고요. 644포인트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뭐 오늘 계속 4% 넘게까지 낙폭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 주시를 하셔야 되겠고요. 일단은 코스닥 쪽에서의 낙폭이 굉장히 좀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어쨌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매수는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우려감 때문에 낙폭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 조금씩 일단은 좀 회복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그리고 국회의 상황도 계속 봐야 되는데 국민의힘 여당도 그렇고 민주당 야당도 그렇고 11시 반에 지금 의원 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뭔가 양쪽에서의 기류가 있었던 것인지 언급이 있었던 것인지를 좀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자, 이 소식이 나오니까 시장에서도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 검찰에서 어쨌든 뭔가 개입하고 조사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세가 지금 완전히 좀 바뀌는 양상이거든요.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서 수사를 지휘하게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국가수사본부도 윤석열 대통령 내란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답니다. 120명의 요원을 가지고 구성을 했기 때문에 검찰과 특별 국가수사본부가 동시에 조사가 들어가게 되겠고 여당 쪽에서도 지금 아까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바뀌었고요. 조경태 의원이 탄핵을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자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표결을 해야 된다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투표가 표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시장에서 분위기들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국회의장실에서 현재까지 본회 일정 조정 요청이 들어온 바는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양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더 표결을 빨리 해서 오늘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들도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좀 진행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회의장실에서는 표결 앞당기다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오진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오늘 뭐 요동치네요. 주말까지 어쨌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탄핵 표결에 대한 결론은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대비책이나 생각을 미리 좀 전략을 짜셔야 하는 오늘 금요일 시장이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시장으로 돌아와서 이런 어려운 시장이지만 참 이런 좋은 기업들을 좀 찾으면서 시장에 대비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기업 인사이트를 통해서 좋은 기업 발굴하는 전략을 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TV의 심영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너무나 복잡한 상황인데 좋은 기업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 다녀오셨어요? 오늘은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고요. 네. 화장품 원료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가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어떤 산업이든 좀 성장을 위해서는 소재 분야 경쟁력부터 탄탄히 갖춰야 하는데 네.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원료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선진 뷰티 사이언스 화장품 업체인데 뭐 견실하게 지금 또 시장의 파일을 넓혀가고 있다고 하니까 자, 과연 이 화장품 원재료를 생산하는 이 K-뷰티의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 심영주 기자가 직접 다녀왔다고 하니까 준비한 리포트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미국에서는 유기자외선 차단제에 함유된 물질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됐습니다. 유기자외선 차단제의 특정 성분이 인체와 자연에 해롭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른바 클린뷰티가 뷰티 산업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배경 중 하나입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무기계 자외선 차단 원료와 미세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마이크로비드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 장항 신공장 문을 열었고 이를 통해 수율은 높이고 제조 원가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하기 전에는 이렇게 횡형 이렇게 옆으로 해서 뭐 이송을 할 때 사람이 손으로도 이송하고 그래서 첫 번째 작업 환경이 되게 열악하고요. 두 번째는 생산 코스트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만들고 나서는 일단 고정비는 많이 들었지만 변동비 포션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생산이 많이 늘어나면 영업이익, 순이익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3분기에는 누적 영업이익이 100억 원을 넘어서며 창사 이래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장항 공장은 국내 화장품 소재 업체 최초로 미국 FDA 현장 실사를 통과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을 시행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길이 좁아졌지만 회사는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임상도 정확하게 하고 법규도 정확하게 지키면서 품질도 보증하는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저희는 다행히도
임상 자체 연구소도 있고 RA 팀도 업계 최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RA, 임상, QA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 현대화법이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자체 브랜드 아이레시피와 ODM, OEM 사업 부문도 키워나갈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재회사니까 소재회사는 해외 지사, 직접 세일즈 네트워크를 더 확충하려고 그러고요. 저희가 신사업으로서 크게 브랜드, 그다음에 OEM, ODM을 했으니까 기존 소재 영업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를 통해 연평균 10% 이상 실적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는 포부입니다. 소재 분야는 저희가 지난 17년간 이렇게 누적 CAGR 보면 17% 아까 성장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내년에도 그 정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브랜드도 한 1,000억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ODM도 1,000억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원료는 지금 한 뭐 800억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곧 1,000억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드 최전선에서 선진적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 K-뷰티의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 자, 선진 뷰티 사이언스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때도 성장을 했고 지금 어쨌든 외부의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견실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대표도 자신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중간에 들은 이야기들 중에 화장품인데 용어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마이크로비드 아니면 자외선 차단제 우리가 흔히 선크림이라고 말하는 근데 또 무기 자외선 차단제라고 막 이름들이 나오더라고요. 요거를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비드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분체, 그러니까 마이크로 사이즈의 분체를 뜻하는데요. 기초 제품이나 색조 화장품의 발림성을 개선하고 조금 색조감을 잘 나타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말자는 추세가 일어나면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선진은 실리카 비드라는 성분을 복합화해서 이제 플라스틱 비드 대체 소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자외선 차단제는 무기 자외선 차단제랑 유기 자외선 차단제로 구분이 되는데요.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무기자차와 유기자차가 이겁니다. 이 둘은 자외선 차단 방법에 따라 이름이 갈리게 되는데 네.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성분을 이용해서 자외선을 흡수를 하고 다시 열로 배출하는 방식을 띱니다. 발림성이 좋고 이제 얼굴이 하얗게 뜨는 백탁 현상은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 네. 피부나 눈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반면 이제 무기자차는 물리적으로 피부에 보호막을 만들어서 자외선을 튕겨내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피부에 자극이 적다는 장점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백탁 현상이나 이런 발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선진은 이런 단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자, 마이크로비드, 무기 자외선 차단제, 흔히 말하는 백탁이 일어나지만 어쨌든 자외선 차단 효과는 훨씬 더 좋고 편하게 사용하기엔 더 편리한 그런 제형이겠죠. 자, 그럼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어쨌든 최근에는 화장품 브랜드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봤을 때 본질은 원료를 개발하고 원료를 판매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직접 다녀오셨으니까 선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코어 그런 기술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우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하는 게 네네.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품질 관리 부분에서도 좀 역량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소재 산업이다 보니까 연구 개발 역량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타깃 하고 있는 시장이 화장품 시장이다 보니까 네. 트렌드를 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대표 이야기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장품 소재 연구에 있어서 의도 큰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융복합을 해서 뭔가 트렌디한 제품을 내려는 큰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한국인들이 잘할 수 있는 화장품이 또 패션 산업의 속성이 있거든요. 화장품 원료에 있어서도 스토리텔링을
같이 넣어가지고 소비자들이 뭔가 이 제품은 방향성도 좋고 되게 제품의 완결성도 있고 크리에이티브하다는 느낌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대표가 강조한 게 네네. 이 융복합 기술을 통해서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실리카 부문에서는 일본의 아사히 글라스, 그리고 네. 이제 징크 옥사이드 부문에서는 일본의 스미토모, 오사카 시멘트 등을 대표는 경쟁 회사로 꼽았는데 네. 이들은 이제 융복합 기술 면에서는 선진보다는 조금 덜하다라는 게 대표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것도 대표 이야기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융복합 이런 거 많이 트렌디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회사들은 제가 볼 때 너무 전문화돼 있어서 화장품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비빔밥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빨리빨리 만드는 게 중요한데 단일 성분 물질을 만들 땐 이런 회사들이 강점이 있지만 저희는 실리카도 직접 만들고요. 징크옥사이드도 직접 만들고요. 토탈 솔루션으로서 한꺼번에 다 만드는데 저희가 이제 강점이 있고 자, 이렇게 뭐 대표의 말을 들어봤는데 어쨌든 선진뷰티 사이언스는 수출을 또 주력을 하고 있는 업체잖아요. 비중이 아까 들어봤을 땐 거의 80%가 해외 매출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뭐 국제 정세나 시장의 각 나라별로의 정책이나 이런 거에 분명히 영향을 받을 텐데 과거에 뭐 코로나나 뭐 이런 상황 때도 뭐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안 그래도 이런 수출 규제 관련해서 네네.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네네. 회사는 전혀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완제품이 아닌 소재 산업이다 보니까 고객사들이 거래처를 쉽게 바꾸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한한령이 있을 때도 실적은 계속 성장세를 유지했고 오히려 자국 산업, 중국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어서 그렇게까지 규제를 강하게 넣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또 이제 유럽이나 중국, 동남아, 한국 등 글로벌 21개국에 선진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대리점만 26개가 있습니다. 네. 공급망이 다변화돼 있는 것도 이런 규제나 좀 리스크에서 좀 제외될 수 있는 비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소재 업체니까 소재를 이걸 막 순식간에 바꾸거나 하는 것도 업체들, 뭐 상대 업체들에게서는 뭐 쉽지 않은 선택이겠죠.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뭐 신뢰관계를 계속 쌓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 그러면 또 나라별로 따져봤을 때 나라별로도 이제 막 규제를 한다거나 화장품 규제, 어쨌든 몸에 바르고 뭐 민감한 거니까 규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최근에는 뭐 트럼프 당선인이 되면은 화장품도 관세 부과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각국이 좀 규제에 나서고 있는 네네. 거는 사실인데요. 우선 이제 K뷰티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미국은 지난 7월부터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일명 모크라라고 불리는 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그동안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의 안전 여부를 기업 개별 자율에 맡겨왔는데 네. 이번에 모크라가 시행이 되면서 미국 FDA 승인을 받지 않는 화장품은 판매가 제한되는 등 화장품 수출 회사들은 좀 영향을 받을 그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모크라 시행에 따라서 제조업체는 각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보유해야 하고요. 이를 통해서 제품이 안전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기업들이 지켜야 될 것 중 하나가 제조나 품질 관리, 즉 GMP 시설 규정을 준수를 해야 하는데 네네. 선진은 이 GMP 규정을 준수한 시설을 확보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가운데 미국 FDA 현장 실사를 무결점으로 통과를 한 겁니다. 그래요? 이 밖에 이제 유럽연합도 그린딜 정책으로 화장품 원료나 제조 과정, 포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도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쨌든 뭐 여러 시장이 있겠지만 최근에 화장품 쪽에서는 미국이나 뭐 북미 쪽에 시장 공략해야 이제는 살아남을 수 있고 거기서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미국 쪽에서도 뭐 우리나라 화장품들을 너무 좋아하고 미국인들도 자 그러면 미국 시장에 대한 공략 뭐 다른 나라에 대한 시장 공략 전략도 가지고 있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을 이제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네네. 보고 있는데요. 선진의 국가별 화장품 소재 매출액 비중을 보면 네네. 우선은 지금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 중국이고 다음이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지사가 2022년 7월에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지사가 생각보다 잘 돼서 이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현지 고객들한테 직접 서비스를 하면은 가격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대리점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탈리아 시장이 커졌다고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은 있지만 지사를 설립하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지사를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직접 납품하는 건 내년 2월 15일부터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우리 화장품 수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치로 봐도 나타나는 게 화장품 수출액 같은 경우에 지난달 기준 93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간 역대 최고가 2021년 92억 달러가 역대 최대였는데 올해는 1월부터 11월까지의 수치가 이미 그 역대 최대를 넘어선 만큼 K-뷰티가 좀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이 중에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최대 시장이고 그 다음이 미국 시장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향 수출액이 작년보다 61%가량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런 만큼 미국을 좀 주요한 시장으로 보고 공략하는 선진의 방향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미국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하나씩 착착 마련하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실제로 뭐 수요나 매출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캐파 증설이나 생산 라인을 늘려야 될 텐데 ODM 공장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ODM 공장 새롭게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공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 FDA 현장 실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또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의약품 제품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에 맞춘 제품을 만들기 위한 공장을 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무결점 통과 경험이 있는 만큼 새롭게 실사를 받더라도 통과는 할 것 같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무결점으로 받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거는 대표 이야기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는 이제 무결점으로 받았는데 아마 저희가 그동안 2019년 이후부터 5년 동안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저희가 수출 금액도 늘었고 건수도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받는다면 완벽하게 무결점으로 다시 받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그렇지만 지적사항은 받아서도 저희가 시정 조치하면 되니까 현실적으로는 통과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어쨌든 뭐 이제 공장을 지을 때부터 이제 증설하기 위해서 공장을 지을 때부터 아예 그냥 FDA 승인을 받아버리고 시작을 하자라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건 확실히 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 좀 간단하게만 체크를 해드리면 일단은 코스피가 1% 내로 낙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시장이 약간은 안정이 되고 있어요. 코스피가 0.87% 하락세 2,420포인트까지를 일단 회복을 좀 했습니다. 코스닥도 3% 하락 넘었었는데 조금 진정이 되면서 2.87% 650선 회복을 하면서 뭐 아까 이 탄핵과 관련된 여야의 움직임, 발언들 때문에 급격하게 좀 움직였는데 일단은 조금씩 안정을 보이고 있고요. 뭐 특이한 것은 외국인 기관이 지금 양시장에서 다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도 외국인이 300억 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역시 외국인이 625억 원 매수, 기관도 함께 매수. 코스피 보면은 코스피에서 지금 외국인이 300억 원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라는 거 시청자분들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이렇게 어쨌든 미국 쪽에 진출하기 위한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본인들이 만드는 화장품을 팔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해가지고 요거는 어떤 사업, 실제로 지금 경쟁력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리포트에도 나왔는데 아이레시피라는 자체 브랜드를 아이레시피. 만들었습니다. 네, 이 탄생 비화를 좀 들어보니까 원래 화장품 소재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니 그쵸. 이 영업을 위해 만들어진 브랜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샘플을 고객사한테 보여줘야 하는데 샘플이 가루 형태라 좀 더 직관적으로 알리기 위해 아예 제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직접 만들어봤군요, 네, 맞습니다. 샘플을. 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입소문을 타서 이제 제품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고객사들한테 샘플로 보여주는 제품이다 보니까 성분도 가장 좋은 거를 채택을 했다고 하고요. 올해 올리브영 온라인몰에 입점하는 등 좀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새로운 캐시카우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재밌네요. 뭐 실제로 이제 소재를 가로 형태로 보여주면 이게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뭐 고객사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직접 본인들이 만들어 봤는데 성능이 너무 좋다라는 소문이 나서 브랜드 런칭까지 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한데 이렇게 해외 쪽에 진출을 더 확장하려는 노력들 하고 있고 자체 브랜드 화장품도 판매하고 있는데 주주들에게는 어떤 이득을 줄까요?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합니까? 늘 이제 실적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배당 등 주주가치 제고 계획은 늘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아직은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해야 되는 시기에 있는 만큼 당장 배당이나 이런 계획을 실행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대표 이야기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대주주라서 저 정말 배당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배당 많이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저희가 2019년에 저희가 투자를 500억 했고 2019년에서 2014년 사이에 저희가 한 400억 정도 더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300억을 더 투자하는데 보통 이렇게 투자하면 막 유상증자도 하고 전환사채도 발행하고 하는데 저희는 발행 안 했거든요. 저희 사업에 대해서도 저는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 투자 많이 하느라고 배당을 좀 못하고 있는데 조금만 참아주시면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아직까지는 투자하고 조금 더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씩 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으니까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영주 기자와 함께 선진 뷰티 사이언스 좋은 기업 방문을 해보고 실제로 기업 탐방하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기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스닥 전저점 붕괴 위험인데 붕괴됐습니다. T항공 경영권 분쟁 재점화입니다. 제가 아침에 분명히 경고를 드렸는데 코스닥 전저점 붕괴 직전이라고 지금 붕괴돼 버렸습니다. 자, 지금 다우부터 볼게요. 지금 사실 지금 세계 증시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렇죠. 일단 우리나라가 급하니까요. 근데 다행히 지금 이게 사실 지금 잘 보세요. 미국 증시가 이렇게 투자가 활발해진 게 몇 년 안 됐어요. 10년도 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후광통, 성광통이라고 중국 증시에 쉽게 투자하는 것도 지금 열려서 물론 중국 증시는 잘 투자를 안 하죠. 우리가 이미지적으로도 그러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옛날 우리나라처럼 점심시간도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상한가가 10%, 12%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답답하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덜 하는데 그 뒤에 이제 미국 증시가 확 열리면서 투자가 너무 쉬워졌잖아요. 지금 사실 세금을 250만 원 초과하는 이익부터 양도세 25% 낸다. 그거 하나 걸림돌이고 환율 변동에 따른 그게 있는데 환율은 사실 달러는 항상 강세니까요. 달러가 무너지지 않잖아요. 미국이 무너지지 않는 한 전체 근간은 통화라는 거는 그 나라의 국력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지금 원달러 환율이 1달러에 1,410원 한다는 뜻은 달러라는 애는 한 명인데 그 달러라는 애 한 명이 원화라는 애 1,410명의 힘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무슨 초전도체가 미미 열풍이 불 때 장난식으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제 그게 바뀌어가지고 1원이 1,410달러가 되는 세상이 온다.
초전도체가 우리는 뭐 세계를 지배하고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을 정도인데 그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 당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이제 쉽게 됐고 달러 자산이라고 해서 뭐 그게 떨어질 확률도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딱 터지고 나서 지금 사실 젊은 세대들은 상당폭 많이 옮긴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중장년층들이 애증을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이런 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중장년층마저도 굉장히 해외 증시를 좀 믹스하는 뭐 이런 흐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유튜브에 보면 진짜인지 뭐 성공 포르노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런 컨텐츠도 많잖아요. 전 재산을 다 빼가지고 부동산까지 다 팔아가지고 테슬라에 올인한 다음에 뭐 세계 일주 도는 컨텐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자극적이긴 해서 진짜인지 모르겠으나 뭐 계좌도 까고 이러잖아요. 계좌가 조작된 걸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극단적인 예까지 나올 정도로 일단은 좀 해외 증시가 믹스된 게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만 완전히 지금 소외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지금 무슨 서브프라임 같은 게 와가지고 전 세계 증시가 안 좋은 거면은 이제 위안은 돼요. 다 안 좋으니까. 근데 지금 너무 상대적인 격차가 벌어지니까 이게 마음이 더한 거죠. 지금 뭐 다우 지수는 뭐 이제 조정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자 단기 조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나갈 때는 못 따라가는데 못 나갈 때는 제일 먼저 따라가요. 약한 증시의 특징이에요. 자 일단 다우는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0.5 음봉 나왔고 나스닥 빨리 보죠. 나스닥 S&P 500 피라미드 반도체도 보겠습니다. 나스닥 0.18 정도 음봉 나오는데 이미 밑에서 로켓볼을 쏘아 올린 다음에 하나 나온 거고 S&P 500입니다. 0.19 S&P 500도 적죠. S&P 500도 뭐 조그만 음봉이에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1.86으로 가장 많이 빠졌죠. 당연히 위치가 안 좋으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지죠.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그거야 뭐 위치상의 문제신 것이고. 자 독일 닥스는 한 번 더 쳤습니다. 엄청난 지금 독일의 경기가 지금 앞으로 좋아질 것을 예고하는 축포가 쏘아 올려지고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무슨 중소형주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독일 닥스가. 독일이 유럽에서 경제가 가장 캐파가 큼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브라질도 반등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신흥국도 반등 시작하고 있고요. 인도 보겠습니다. 자 인도는 뚫었네요. 그렇죠? 인도 중요한 부분 뚫어냈습니다. 자 지금 일봉이니까 61선 뚫어냈죠. 지금 하나씩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 역배열에서 올라왔죠. 역배열이라는 거는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20, 60, 20, 15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배열은 작은 숫자부터 되어 있는 거고 5, 10, 20, 60, 120, 뭐 240, 뭐 360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배열이고 지금 역배열에서 완전 역배열이었죠. 완전 역배열이라는 건 뭐예요? 5가 맨 아래 깔려있고 봉이 맨 아래 깔려있는 이 상태에서 지금 하나씩 격파하고 있어요. 그렇죠? 5일선 격파하고 11선 격파하고 21선 격파하고 지금 121선이 먼저 밑에 있었죠. 121선 격파하고 61선마저 격파해서 일단 일봉의 이동평균선들은 다 뚫었습니다. 인도는. 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와야 바닥에서 탈출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어설픈 각도로 나오니까 다시 주저앉죠. 이거 보세요. 이 내려간 각도에 비해 이 각도를 보세요. 각도로 보면 훨씬 가파르죠. 그렇죠? 각도기로 앉아도 느껴지잖아요. 지금 이 정도 각도를 못 느끼세요? 이 정도? 지금 이 각도랑 이 각도 뭐가 가파르? 이 각도가 가파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각도가 더 가파르게 나와야 이 반전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역 헤드 앤 숄더라고 원래 사람 어깨랑 머리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거꾸로죠. 어깨, 머리, 어깨. 그래서 역 헤드 앤 숄더예요. 지금 그 패턴으로 일단 돌파가 됐단 말이죠. 자, 인도도 일단은 반전을 시도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신흥국도 지금 올라오고 있다. 자, 중국 상해랑 심천 21선 복귀했습니다. 그렇죠? 심천 보겠습니다. 심천은 상해보다 한 단계 좀 더 레벨업이었죠. 심천 보겠습니다. 자, 심천도 21선 위에 있고요. 자, 다 지금 신흥국도 밑에서 역배열을 돌파해서 정배열을 만들던가 아니면 상해 심천 같이 21선을 회복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대략적으로 뭐 모든 증시를 보지 않았어요. 뭐 노르웨이, 핀란드, 북유럽 증시까지 제가 보진 않았는데 보여드리진 않았잖아요. 근데 거긴 다 좋아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니케이도 지금 21선 위에 있고 다시 다 정배열됐죠. 5, 10,
20, 60, 60도 좀 있으면 올라오죠. 120. 정배열로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대만 가권도 보죠. 그렇죠? 대만 가권도 바뀌고 있죠. 역배열에서 지금 이제 위에 제일 숫자 낮은 게 올라왔잖아요. 5. 그다음에 10, 10, 20만 안 바뀌었죠. 20, 10, 60, 120. 그렇죠? 10, 20만, 10만 20 골든 크로스가 나면은 다 정배열이 되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뒤로 가겠습니다. 다 정상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반대잖아요. 우리 어떻게 돼 있어요? 120, 60, 20, 20, 10만 반대죠. 5, 그리고 봉 맨 아래 있죠. 역배열. 역배열로 지금 오히려 강화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전에 여기서 올라가려면 인도 센섹스 지수처럼 여기서 이 각도가 가파르게 나오면서 이것들을 돌파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어떻게 되고 있죠? 오히려 주저앉고 있어요. 지금 5일선 이 검은색 선 잘 보세요. 오히려 주저앉고 있잖아요. 이렇게 꺾여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밑으로 힘을 더 받아요. 이게 지금 이 압력이 엄청나거든요. 이 모든 이동평균선들의 압력이 위에서 다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코스닥 볼까요? 체력이 더 약한 코스닥은 지금 이미 밑에 깼습니다. 저점 깨버렸어요. 제가 이게 우려스러웠던 것이잖아요. 여기 저점을 깨버렸단 말이에요. 저점이 없죠. 저점 그 다음 저점 어디 있나요? 그 다음 저점은 코로나 때 가야 돼요. 2020년 3월 달 저점이 그 다음은. 그럼 지금이 코로나만큼의 이 지금 그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코스닥 지수는.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 박스권 하단부 뚫렸어요. 지금. 새로운 공간이 열려버린 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상당히 위험하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반면 원달러 환율은 치솟아 버리죠.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달러라는 애 한 명이 힘이 어느 정도냐면 원화라는 애 1416명 힘이랑 똑같은 거예요. 원화라는 애가 1416명이 달라붙어야 달러 한 명하고 똑같아 힘이. 그게 점점 세지고 있어요. 이게 1430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30명의 힘이 돼요. 달러 한 명이. 그 얘기는 뭐예요? 원화라는 애 힘은 점점 더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거 뭐죠? 이 통화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이꼬르. 통화는 국력이에요. 그 나라에. 우리나라의 국력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통화의 힘이 약해진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국력이 약해진다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그 기업의 어떤 시가총액의 근간을 이루는 지수의 힘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계속 달러 자산이 강해지면 우리나라 원화 자산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다 파이겠죠.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만약에 장대 양봉이 또 나와가지고 1430원을 돌파해서 위로 치솟아 버린다. 그러면은 우리 코스피 코스닥은 급락인 것이죠. 이거랑 완전 반대로 데칼코마니로 이루어질 거거든요. 알고리즘이. 뒤로 가겠습니다. 위험하죠. 딱 봐도 예쁘잖아요. 그렇죠? 코스피 코스닥 차트는 못났고 딱 봐도 원달러 환율 차트는 예쁘죠. 그게 거기서 이미 느낌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자, 뭐 WTI는 안정적이요. 3고로 안 가는 게 다행이긴 해요. 3고.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이거 세 개 몰아치면은 진짜 죽음이에요. 지금은 뭐 다행히 유가는 안정되어 있고 금리는 이제 인하를 시작했으니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따라 내렸고 그죠? 따라 내린 게 자충수긴 하지만 그렇죠? 시중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3% 금리를 주는데 제2저축은행에 해당되는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려봐요. 그럼 저축을 거기다 가서 하시겠어요? 제2저축은행이면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금리를 두세 배를 줘야 그나마 저축을 할 건데 금리를 똑같이 내려버리면 아니 시중은행 안정적인 데 가서 3%짜리 들지 뭐하러 위험도 해가지고 5% 들어요. 위험 있는 저축은행은 8% 9%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고환율 하나로 지금 모든 문제가 지금 커집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금리랑 유가까지 덮치면 끝장이에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더 진행이 됐겠죠. 자, 지금 420억 팔고 있는데 자, 코스닥은 거래소에 비해서 캐파가 훨씬 작은 증시죠. 근데 300억이나 팔고 있어요. 이 등치에 비해서 거래소에 비해서 엄청난 타격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결국에 이날이 기점이었던 거예요. 12월 3일날 되돌릴 수 있었는데 여기서 바로 하루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자, 다시 강화되고 있어요. 오늘도 그냥 몇 천억 나오겠죠? 지금 외국인 매도가 트리거입니다. 그렇죠? 외국인이 자기 주식을 팔고 달러를 받아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없어지죠. 달러가 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오르는 거예요. 그게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가장 큰 원인이
주식시장의 수급이에요, 지금.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일은 아까 설명드렸죠. 원달러 환율 차트는 위로 가고 코스피 코스닥은 밑으로 가고. 자,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잘 나오고 어제 제일 많이 오른 건 테슬라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뒤로 가겠고요. 지금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제일 많이 오르는 거는 오늘 NTT 도코모가 오르고 있고요. 이따 보겠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SK텔레콤에 해당되는 주식이죠. 자, 뭐 이렇게 쫙 있는데 예, 여기서도 하나 볼 거고요. 뒤로 이건 상승률 상위로 한 겁니다. 일본. 요즘에 그 엔화가 굉장히 낮아져서 엔화로 바꿔가지고 일본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산리오 같은 것도 투자하고. 자, 테슬라 박스권 돌파해서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대단합니다. 이거를 보고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따라갈 것을 바랬지만 2차 전지는 내리꽂고 있어요. 완전 지금 데칼코마니 차트가 돼버렸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귀주모테주. 상해 시가총액 1위 귀주모테주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경기가 활성화돼서 귀주모테주 고량주 50도 넘는 술이에요. 그거를 막 로비를 하고 혹은 젊은이들이 면세점에서 귀주모테주 사고 걔네 하이난 섬에 면세점 있잖아요. 그런 데서 사고 이러면 귀주모테주가 잘 팔려가지고 오르고 그게 경기가 반영되고 상해 증시가 오르는 요인입니다. 귀주모테주만 보면 되고요. 상해는. 심천으로 가겠습니다. 자, 심천의 1위는 CATL이죠. 세계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2차 전지 회사. 자, 지금 테슬라랑 CATL 이 라인은 지금 다 살아나 버렸어요. 테슬라 완성 전기차, 그 다음에 테슬라에 탑재되는 CATL 전지, 2차 전지 요 라인까지 살아났죠 지금. 이것도 지금 2차 전지도 보시면은 CATL도 급등했다가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 박스권이 만약 다시 돌파되면 또 얘는 300위안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랑 CATL까지만 살아났어요. 그 뒤에, 그러니까 얘네 비아디까지도 살아났고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여기서 완전 소외가 됐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올라서 2차 전지가 조금 회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조금 지지하고 이런 것도 기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일본은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요타는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본 니케이가 이거 도요타 차트보다 일본 니케이 차트가 좋다는 건 뭐예요? 도요타가 시가총액 1위인데 니케이 차트가 더 좋다는 거는 나머지 애들이 엄청 활약을 해서 시가총액 1위가 빌빌거려도 다 커버를 쳐주고 있을 정도로 좋다는 얘기예요. 맞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올라오고 NTT가 오늘 좋은데요. NTT도 뭐 우리나라의 SK텔레콤에 해당되는 건데 요즘에 SK텔레콤이 굉장히 좀 그나마 선방하고 있죠. NTT 도코모도 오랫동안 지금 행보를 하고 밑에 갇혀 있다가 여기도 보시면 완전 역배열이다가 그쵸? 이때 만약에 저점 잡으면 가장 큰 수익이에요. 이게 월봉으로 가면 그게 의미가 더 크고. 그러니까 역배열이잖아요. 120, 60, 20, 15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그 초기를 만약 잡을 수 있다면 그 진바닥을 잡으시는 분은 수익이 가장 큰 거죠. 정배열이 이미 이루어져서 이만큼 상승해서 지금 우리나라 뭐 알테오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지금 잡으시는 분처럼 그렇게 잡으면 엄청나게 리스크를 안고 사는 것이죠. 자, 어쨌든 지금 상승세로 돌아왔죠. 돌려놨어요. NTT 도코모가 통신사인데 지금 통신사가 답답한 부분에서 SK텔레콤도 보면은 인공지능 같은 것으로 지금 수익을 얻으면서 조금 회복이 되고 있죠.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NTT 도코모도 얘네 안에서 더 이상 가입할 사람 없잖아요. 이동통신을 새로. 근데 인공지능 서비스 혹은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통신이거든요.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랑 협력해가지고 자동차 자율주행의 통신을 담당하는 이 회사로 거듭나고 있고 최근에는 또 K-팝 뭐 시스템을 이용해갖고 여기서 걸그룹까지 출시했어요 지금. 물론 그게 본업과 막 저기가 본업을 해치면 안 되겠지만 NTT 도코모에서 걸그룹이 또 나왔다. 재밌는 상황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NTT 도코모도 재미가 있어지는 지금 상황이고요. 자,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지금 가는 게. 대선 테마주 극성을 부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경영권 분쟁이에요. 지금 10위안에서 유일하게 가는 거 고려아연이잖아요. 고려아연이 지금 오늘도 장중에 15%인가 18%인가 또 올랐다가 지금 좀 빠졌을 거예요. 200만 원을 찍고 220 막 이렇게 가서 시가총액 5위를 굳혀버렸거든요. 근데 그쪽 하나랑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골고루 가는 것 같은데 며칠 동안 보시면 여기 안에 전부 다 대선 테마주가 껴 있습니다. 그거 손대는 순간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 피곤하고 수익도 잘 나기 힘든 그거를 지금 이 씬에서 거기 뛰어드는 사람보다 돈 버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런 것만 나오면 항상 저는 많이 봤거든요.
무슨 대선 테마로 인생을 바꾼다 해가지고 그런 걸로 강의랑 책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런 사람들만 돈을 벌고요. 실제로 여기서 돈 벌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경영권 분쟁 쪽이 지금 고려아연이 워낙에 지금 뜨겁잖아요. 경영권 분쟁 다른 쪽이 또 하나 있잖아요. 지금. 거기서 간 거예요. 뭐 물론 MRO는 맞아요. MRO 어디서 들어봤죠? 하나오션이 무슨 군함 MRO 시장에 진출했다. 그게 군함을 만들고 나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유지 보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부품이 막 고장나고 이러니까. 그럼 유지 보수를 얘기하는 건데 소모성 자재도 필요하고. 우리 옛날에 아이마켓 코리아라는 회사 있었죠. 삼성의 소모성 자재를 담당하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데 본업을 쏟아야지. 뭐 볼펜 한 자루, A4 용지 한 박스, 무슨 물, 2리터짜리 물 이런 거 구매하는데 굳이 부서를 두기가 그렇거든요. 그 대부분 용역을 줍니다. 이런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데. 여기도 지금 대명 소노시즌이 원래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을 하는 업체는 맞아요. 근데 지금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 MRO가 떠서 뜬 건 아니죠. 대명 소노시즌이 지금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가볼까요? 항공사. 요거 이제 특징주를 하나씩 붙여놨습니다, 제가. 대명 소노시즌이 지금 올라가 있고요. 물론 실적은 다 엉망진창이에요. 자, 보세요. 영업이익 다 시뻘게. 매출액도 1,500억에서 정체되고 있어요. 1,500억, 1,700억, 1,590억. 근데 계속 적자죠. 이번 연도 들어서도 1분기에 마이너스 13억이고 5억, 11억 해서 겨우 3억 플러스인 거예요. 지금 4분기 아직 안 나왔죠. 4분기 영업이익 조금 마이너스 나면 또 빨간색이에요. 이번 연도도 또 빨간색이라고 영업이익이. 자, 엉망진창인데 일단 왜 오르느냐?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붙어서.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르는 게 항공, 저가 항공. 자, 이것도 잘 생각을 해야죠. 야, 항공이 좋아? 지금 항공이 좋나요? 지금 우리나라 다 그 해외 여행 금지령 내렸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지금.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대로 환율이 지금 급등하고 있죠. 1,410원 넘어가지고. 우리나라 에어버스 사나 지금 뭐 보잉사 거 빌려가지고 장기로 렌트하고 있는데 달러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 돈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그럼 달러 가치가 오르면은 그 비용이 막대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유가가 안정돼서 항공유 가격이 떨어지는 걸로 커버가 안 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행 활성화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다 막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오지 말라고 여행 금지랑 떨어진 나라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항공, 저가 항공이 지금 섹터별 상승률 2위로 떴냐? 여기 지금 TA홀딩스랑 TA항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항공사가 좋아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걸 명심해. TA홀딩스가 지금 항공주가 좋아서 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대한항공 얘기할 때 했죠. 대한항공이 지금 아시아나항공이랑 메가 그 항공사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에 유럽위원회에서 집행위원회에서 원한 게 뭐였죠? 너네 아시아나랑 대한이랑 겹치는 거 다 빼서 누구 줘? 그걸 TA한테 줬잖아요. 유럽의 알짜 노선들을. 그렇죠? 그걸 이제 운영을 잘했다고 해서 유럽집행위원회가 최종 승인을 냈죠. 그래서 TA항공은 그걸 받았기 때문에 저가 항공사, 어떤 그 동남아시아, 일본 다니던 거에서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성장의 모멘텀은 있지만 지금 당장 수익이 잘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동안 운영했던 그 이력도 없고. 그런데 지금 왜 오르느냐? 이게 두 개가 얽혀 있는 거예요. MRO랑 LCC가. 대명 소노시즌이 어렸을 때 우리 대명콘도 그 회사예요. 대명콘도 전국에 운영하는 그 회사. 근데 이 회사가 콘도랑 항공, 이게 약간 여행업에 전체적으로 두루 포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명 소노시즌이 지금 저기를 갖고 야욕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네 지주회사를 지금 상장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상장하면 일단 돈이 확 들어오잖아요. 백종원 선생님도 보세요. 단 한 번에 몇 천억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 돈으로 뭘 할 거냐면은 경영권 분쟁을 할 거라는 시나리오가 지금 다 대다수입니다. 지금 보면은 TA항공을 TA홀딩스가 지분을 갖고 있고요. TA홀딩스의 대주주가 예림당이에요. 근데 그쪽하고 이 지금 대명 소노시즌이 갖고 있는 TA항공 지분하고 격차가 3, 4%밖에 나지 않아요. 마치 고려아연에서 최윤범 회장 쪽과 MBK 파트너스가 치열하게 싸우는 거랑 비슷한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 판단 하에, 그리고 시장도 안 좋기 때문에 주목할 게 대선 테마랑 경영권 분쟁밖에 없으니까 지금 다 일로 쏠린 거예요. 물론 고려아연보다는 캐파가 상당히 작아요. 그리고 이거 700원짜리거든요. TA홀딩스. 변동폭이 엄청 작아요. 근데 뒷배경에는 똑같이 그런 게 작용하고 있다. 경영권 분쟁 이슈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자, 이제 차트만 보고 이거 마지막일 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엉망진창이에요. 다 영업이익이 싹 다 마이너스예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거 기본적인 여기 보이지도 않죠? 주가가 너무 하락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이걸 확대해야 보여요. 이 정도로 하락이 심했던 주가입니다. 698원짜리.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저게 절대 지금 기본적인 내용이 좋아져서 항공업황이 좋아져서 MRO가 좋아져서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앞에서 탑다운으로 설명했듯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단기적인 어떤 이 이슈에 따른 것들이 극성을 부릴 거란 말이에요. 연말로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저거를 들어가서 내가 정말 위험 부담을 그만큼 안는 대가를 챙길 만한 수준인가 아닌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다가는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큰 거 준비했다가 작은 걸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한 줄 매도평입니다. 그래도 말할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TA항공의 경영권 분쟁. 제2의 고려아연 탄생 임박인가? 자, 우리 시장 탄핵 전국에서 변동성을 크게 나타내고 있지만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자극적인 이야기, 불안하다는 이야기 많지만 그래도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선물 매수하면서 코스피의 낙폭이 많이 줄었고요. 코스닥도 역시 2% 내외로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온통 이번 주는 이 계엄과 탄핵으로 물들면서 굉장히 혼잡스러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현실에서 펼쳐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런 이야기만 너무 하니까 피곤하시고 지치실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오늘 앵커 브리핑은 오징어 게임 시즌2 우리가 이제 그 나라가 전반적으로 평온해지면서 편안하게 이런 드라마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기원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이제 곧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6일에 공개가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자, 2021년 시즌1이 딱 공개가 됐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추석 때 공개가 됐잖아요. 9월 17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시즌2 대비해서 역시 제작비가 4배 이상 증가해서 시즌2를 준비했고요. 그전에는 추석 때 공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에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해석하는 것은 이제 이 오징어 게임이 국내 콘텐츠가 아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연말 시즌에 전 세계에서 휴가 시즌에 이 콘텐츠를 많이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아마 추석 방영 관례를 깨고 크리스마스 시즌을 공략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자, 글로벌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라는 넷플릭스의 전략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자, 연출 각본 역시 황동혁 감독이 시즌1에 이어서 맡게 됐고 출연진을 보면 이정재, 이병헌 일단 계속 출연하게 되고 임시완, 강하늘, 박성훈, 양동근, 이진우, 공유 굉장한 배우들이 많이 출연을 한답니다. 물론 카메오 형식으로 잠깐 나오는 배우들도 있지만 훨씬 더 라인업이 탄탄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가 되면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튀어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시장이 지금 너무나 안 좋지만 뭔가 안정된 상황이 그 연말에는 펼쳐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자, 오징어 게임 시즌1 때 급등했던 종목 이번에도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전신이었던 미디어 플렉스가 오징어 게임 제작사인 사이런 픽처스에 예전에 투자한 경력이 있어서 그러면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도 쇼박스가 이 투자 과거의 경력 때문에 올라갈까요? 그리고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주연 배우 이정재가 소속된 아티스트 컴퍼니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위즈엑 스튜디오 버키 스튜디오가 엄청 올랐는데 지금은 거래 정지되어 있으니까 쳐다보지는 마십시오. 자, 다음 종목도 볼까요? 오징어 게임 수혜주는 역시 배우 이정재겠죠. 이정재 씨가
최근에 경영권 분쟁, 뭐 레몽레인 관련된 뉴스 많이 보셨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아티스트 스튜디오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몽레인이 전신 레몽레인이고 지금은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됐는데 자, 이정재 배우가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고 레몽레인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최대 주주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관이 된 어쨌든 이정재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경영권 분쟁 때문에 비판 많이 받았고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할 때 이것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투자하기도 약간은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징어 게임을 제작하는데 든든한 우군들도 있습니다. VFX나 음향 효과 관련된 작업 참여는 덱스터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죠. 버키 스튜디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와 지분 관계가 있고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으시겠고요. 마지막으로 억지로 엮어봤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열풍이 올랐던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이버가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면 넷플릭스 공짜로 볼 수 있게 됐다. 가입자들이 많이 늘어날 효과 기대할 수 있고 기아나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콜라보 마케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징어 게임 시즌2가 26일에 공개되는데요. 지금은 너무나 전국이 혼란스럽지만 저희가 크리스마스 연말에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콘텐츠들을 즐길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탄핵 전국이 심화되면서 그야말로 한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네. 오전장도 극심한 변동성에 휩싸였습니다. 환율이 장중에 1,429원까지 올라갔었고요. 개인의 자금 이탈이 나타났었는데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환율도 1,419원까지 다시 내려오면서 오늘 일중으로 봤을 때 장중 저점에서 일부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이든 내일이든 어쨌든 표결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의 시장, 다음 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